2024년 3회 전기기사 실기 9번부터 이어가 봅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지중전선로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한 암거식 또는 뭐에 의해서 시설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직접 매설식, 관로식 이런 것들이 있죠. 암거식도 있고 직접 매설식, 관로식 순서는 바뀌어도 되겠죠. 관로식과 직접 매설식이 있고요. 또 지중전선로는 무엇 또는 암거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지금 매설 깊이를 얼마로 하느냐인데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이거는 관로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경우니까 1번은 관로식으로 그럼 맞춰야 되겠네요. 여기가 관로식 그러면 이 부분을 직접 매설식 이래야 되겠죠. 자, 관로식 또는 암거식으로 할 때 관로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는 매설 깊이를 얼마 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이를 충족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력물의 압력을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만약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0.6이니까요. 매설 깊이 얼마였습니까? 1m죠. 1m. 관로식, 직접 매설식 1m가 답이 되겠네요. 10번. 다음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 자, 이렇게 될 때, 감리원은 설계 도서 등에 의해서 공사 계약 문서 상호 간에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공장 시공을 주안으로 해서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해야 되고 검토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 1번 공사 현장의 부합 여부, 그 다음에 시공의 어떤 여부냐 그랬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산출 내역서 등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설계 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 내역서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의 수량 일치 여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1번. 다음은 TN계통의 TNCS 방식의 저압 배선전로의 접지 계통이다.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접속은 점을 찍어서 표현하고요. 미접속은 점을 찍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 TNCS에서 여기 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통 접지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즉 중성선을 접지할 때 테라 땅으로 이렇게 연결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전을 위한 보호, 그래서 얘는 중성선과 연계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 C는 combined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하나로 묶여 있고 S는 separated 분리시킨다는 건데 이것은 이렇게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얘는 분리시키는 거고요. 얘는 하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분리되어 있는 거로 봐야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하나로 지금 이은 거죠. 그러니까 combine은 바로 이 부분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separate는 S는 이 부분에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기구를 한번 보니까 전기기기를 보면 지금 여기가 이 부분은 중성선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중성선,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보호도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이 그리게 되면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같이 쓰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같이 쓰고 있고 얘는 보호도체, 중성선을 따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L1, L2, L3를 그대로 여기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L1 여기 L2 L2로 가야죠. L2 이 부분이 L2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 L3 이렇게 일단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통접지에서 여기는 중성선이니까 이거는 지금 각각 지금 이 부분을 separated와
컴바인드와 세퍼레이트 이거는 함께 묶어주는 거니까 여기에 그냥 연결하고 얘를 연결하라는 얘기고요. 이쪽 역시 L1 자꾸 여기를 같이 묶네요. 여기 L3로 가야죠. 여기도 L3 그 다음에 여기도 L2 여기도 L3 이렇게 가고요. 점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퍼레이트 분리시키는 거니까 그냥 여기 중성선은 중성선 그 다음에 여기 보호도체는 보호도체 이렇게 여러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2번 전력용 한류 퓨즈의 단점을 네 가지만 쓰라 그랬네요. 우리가 전력 퓨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로 및 기기의 단락 보호를 위한 후비 보호로 보통 쓰게 된다는 얘기죠. 보통은 차단기를 쓰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그 뒤에서 퓨즈가 회로를 보호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점은 빠른 차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고속도 차단이 가능하고 소형, 경량, 소음이 없는 편이고요. 차단 용량도 큰 편입니다. 또 뭐 바로 교체를 하면 되니까 유지 보수가 간단하고 가격도 뭐 차단기 이런 거에 비해서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죠. 그리고 단점은 한번 얘가 용단이 되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재투입이 불가능한 점이 단점이 되겠고요. 또 차단 시 과전압이 발생하고 시한 특성이 없는 점 그리고 과전류에 용단되기 쉽다. 즉 우리가 단락 보호를 주로 해야 되는데 큰 전류가 발생했을 때에도 용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퓨즈의 특성으로는 즉 용단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녹아서 잘리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단시간 아주 짧은 시간은 전류를 허용시키겠다 그 얘기죠. 단시간 허용 특성 그 다음에 전체를 차단하는 특성 그래서 용단 특성 단시간 허용 특성 전 차단 특성 물론 이 문제하고는 해당되지 않지만 잘 나오니까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 시 고려사항은 과부하 전류에 동작하지 않아야 되겠죠. 단락 전류에 동작해야 됩니다.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에 동작하지 말 것. 이거는 우리가 순간 변압기를 기동할 때 사용하려고 할 때 이 여자 도립 전류 처음 발생하는 이 전류에 의해서는 동작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보호 기교와 협조를 가질 것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이걸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죠. 13번 도면은 통상적인 단락, 지락보호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주보호와 후비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면을 보고 물음을 답해봐라 그랬죠. 주보호는 실제로 바로 그 고장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후비보호는 일종의 후보 선수다 그랬죠. 주 선수가 기능을 못할 경우에 바로 뒤에서라도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차단해야 된다 그 얘기죠. 여기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어떤 차단기를 이렇게 달았다고 했을 때 얘가 문제가 됐으면 그 전단에라도 다시 한번 또 문제를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 보호 기능. 그러니까 이 부하 쪽에 있을 때 부하 전단의 이 전원 쪽에서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뒤쪽에 뭐 차단기 백날 달아서 차단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단락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그 전단에서 먼저 보호하는 기능을 우리가 주보호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후보 선수라도 나서서 요거를 차단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CB는 차단기죠. OC는 오버커런트 그래서 릴레이가 되는 거죠. 과전류, 개전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보호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F1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만들어졌다 그럴 때에는 이쪽은 지금 부하 쪽이죠. 부하 쪽에서 차단하면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전원 측에서 차단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보호가 되는 거죠. 바로 먼저 차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문제가 뭐 차단했을 때는 좋지만 안 됐다. 얘에서 만약에 안 되고 얘는 됐다. 그럼 여기에서라도 차단해 줘야 되는 것이 요거에 얘가 주보호, 후비보호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면 자 사고점이 지금 F1, 2, 3, 4 여기에서 각각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주보호와 후비보호에 대한 빈칸을 채워봐라 그랬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F1 여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얘기한 대로 여기 전원 측에서 우리가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전단 전원 쪽으로 가서 처음 만나는 이 부분이 주보호의 개념이 되는 거죠. 주보호가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만약에 차단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이쪽에서 차단하는 이 부분이 이제 후비보호가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이쪽에 뭐 더 우리가 부하를 달았을 때 여기에 이렇게 차단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 입장에선 얘가 주보호, 얘가 후비보호가 되는 거고요. 또 얘 입장에서는 얘가 주보호, 얘가 후비보호 이런 식이 되듯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F1에서 만약에 문제가 됐다. 주보호, 당연히 얘네가 되는 거죠. 후비보호는 얘네가 되는 거죠. 그걸 기록해 주면 되죠. 여기 CB1과 OC1, CB2와 OC2가 이제 주보호가 되는 거죠. CB1과 CB1 그렇죠? 그리고 AND입니다. 그다음에 CB2와 OC2 이것이 이제 주보호가 되고요. 후비보호는 이제 얘네들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 12, 13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적어준다는 거 OC12 플러스 CB12 AND가 되는 거죠. AND 그 다음에 OC13 플러스 CB13 이렇게 적어주면 1번 사고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보호, 후비보호를 적어준 거죠. 1번은 이렇게 적어줘야죠. 이번에는 여기 F2에서 이렇게 고장이 발생했을 때 여기는 지금 변압기죠. 변압기에 지금 여기 CT 기호가 있죠. CT를 이용해서 여기에 둘에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서 이것이 사실상 둘의 비율 차동을 이용하면서 들어온 전류, 나간 전류의 그런 차이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검출하는 일종의 비율 차동 계동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변압기에서 사고가 생기게 되면 이것들이 같이 합체해서 이 부분 전체가 이 변압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RDF1 이건 비율 차동 계정기죠. RDF1과 지금 CB3, OC3 그 다음에 CB4 OC4 이것들이 이제 주보호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전원 쪽으로 가야죠. 그 다음은 여기에서 만약에 고장을 검출 못하게 되면 이제 이쪽 얘네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후비보호가 되는 거죠. CB1, OC1, CB2, OC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그쵸? CB1, OC1 여기도 CB2, OC2 이것들이 지금 후비보호가 됐고요. 주보호는 지금 이 부분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RDF1과 3, 4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이제 RDF 그대로 뭐 적어주면 되는 거죠. 뭐 OC4 그 다음에 CB4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AND가 되겠죠. 그리고 OC3 그 다음에 CB3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이 부분이 이제 주보호가 된다. 이 부분을 네모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다 적어줘야 되는 거죠. 2번 이제 그림의 도면의 별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건데 1에서 4에 대한 명칭을 쓰고 또 5에서 7의 보호기능 구성상 부분을 검출, 판정, 동작부로 나누어서 표현해봐라 그랬죠. 지금 별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이 부분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지금 대략적으로 간략히 표현한 거죠. CB9 하고요. OC9이 있고 여기 CT가 있어서 그렇죠? 이 계정기가 이 차단기에 우리가 신호를 줘서 차단기가 차단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명칭과 이런 검출, 판정, 동작부로 표현해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지금 여러분 뭡니까? 이건 CT가 되고 이거 PT가 되죠. 그리고 1번 요것은 차단기가 되는 거죠. 차단. 그래서 여기는 CB 차단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1번을 적자면 우리가 차단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은 CT죠. CT. 요거 CT. 그래서 이것은 변류기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세 번째 여기는 PT가 되죠.
계기용 변압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뭡니까? 요것은 이제 계전기가 되는 거죠. 과전류 계전기. 과전류 발생했을 때 여기 신호를 CB에 주는 거죠. 차단기에. 과전류 계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5번부터는 그렇죠. 5번부터는 자, 이 부분이 판정부, 검출부, 동작부 중에서 뭐냐? CB 뭡니까? 동작부가 되는 거죠. 얘가 직접 실행에 옮기는 거니까 5번이 동작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금 PT와 CT가 검출하게 되는 거죠. 검출. 그래서 얘는 검출부가 되고요. 검출부.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7번을 얘기하는 거죠. 7번은 검출한 것을 가지고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차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담당하는 여기 릴레이에 해당되는 거죠. 계전기. 그래서 여기는 판정부가 되는 거죠. 판정부. 3번 질문 2항의 도면을 참고해서 F2 사고와 관련된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의 도면을 완성해봐라 그랬네요. 자, F 사고와 관련된 부분 한번 가볼까요? 앞에 보시면 F2 사고와 관련된 이 부분,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의 도면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그려봐라. 아까 그렸었죠, 여기. 여기 CT가 여기 OC3 이쪽 CT가 역시 54에 들어가면서 여기 비율차동 계정기로 들어가 줘서 검출을 해서 CB에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 그 그림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 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역시 뭐 채워서 이제 그려달라 그 얘기죠. 여기 CT에서 OC3로 가고요. 여기 CT에서 다시 OC4로 가서 이것을 이제 비율차동 계정기 이쪽으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주시면 됩니다. 4번 자가용 전기 설비에 발전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때 자가용 수용가에 설치해야 할 계전기는 어떤 계전기들이 있는가. 자, 이거 여러 개가 있겠죠. 뭐 과전류 계전기, 주파수, 부족전압 계전기, 비율차동 계전기, 과전압 계전기, 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발전시설까지 있기 때문에 뭐 과전류, 과전압뿐만 아니라 부족전압, 또 주파수, 비율차동 계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봅시다. 14번 그림과 같은 전자 릴레이 회로를 미완성 다이오드 매트릭스 회로로 다이오드를 추가시켜서 다이오드 매트릭스로 바꿔 그려라 그랬죠. 저희 강의의 장점이죠.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들 그냥 봐서는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애니메이션으로 이해해보면 그런 거였구나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은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꾸는 것을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꾸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9까지 이런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수를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십진법이다 이러고요. 이진법은 0과 1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 모든 수를 표현하는 것을 이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거 1을 우리가 이진법으로 바꾸면 1이 되죠. 2를 이진법으로 바꾸면 1, 0이 됩니다. 1, 0 여기가 2의 이걸 우리가 2의 0제곱짜리고요. 여기가 2의 1제곱짜리 그 다음 2의 세제곱짜리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십진법도 여기가 10의 0제곱짜리고 10의 1제곱짜리, 10의 2제곱짜리 이런 식으로 자리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십진법에서 3에 해당되는 수를 이진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1, 1이 되죠. 1. 그래야 2의 0제곱은 1이니까 2 더하기 1이 되면서 3이 됩니다. 또 4를 이진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여기가 제곱이죠. 제곱. 그리고 이쪽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4를 이진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요가 4죠. 4. 2의 제곱이 4니까 1 빵빵이 됩니다. 그리고 5를 이진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니까 101이 되죠. 그 다음에 6은 110 이건 어느 정도 사실 알 겁니다. 그렇죠? 자, 7을 역시 이진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여기다 1을 더하니까 111이 되고요. 8을 이진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여기 이번에는 2의 세제곱짜리가 8이니까요. 여기가 10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9를 이진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1
001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지금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십진 입력이라고 해서 0부터 지금 9까지를 한번 이진법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2의 0제곱짜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2의 1제곱짜리, 2의 2제곱짜리, 2의 3제곱짜리여서 사실 이 순서를 좀 바꿔줬으면 딱 좋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한 대로 2의 0제곱짜리, 2의 1제곱짜리, 2의 2제곱짜리, 2의 3제곱짜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가 사실 배열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지켜줬으면 좋지만 아무튼 문제는 현재 이쪽부터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가 이제 0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 전원을 공급을 했고요.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0으로 가봐야 아무런 연결이 안 되죠. 여기는 릴레이들을 뜻하게 되고요. 릴레이가 총 9개가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연결 안 되니까 뭐 반응이 없는 거죠. 즉 아무 램프에도 지금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걸 뜻합니다. 지금 0일 때 아무것도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얘를 1로 이제 이 스위치를 1로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공급되면서 릴레이 1이 여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에 달려있는 릴레이 1에 해당되는 A 접점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까? 없죠. 여기만 하나 있어서 얘가 여자되는 순간 얘가 달라붙어서 얘가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즉 2의 0제곱에 해당하는 숫자에 지금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2의 0제곱에 해당하는 숫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순서로 한번 나열해 본다면 사실상 여기에 불이 들어왔다는 건 2를 의미해서 그렇죠. 여기 2를 나타낼 때 이진법으로 1로 표현됨을 지금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진행해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오. 자, 이번엔 이 스위치를 이제 2로 얘를 향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자, R2가 여자가 됐죠. R2가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R2가 여자 되니까 이 전체를 살펴보면 R2에 해당되는 A 접점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A 접점이 달라붙으면서 L2가 지금 L1이 불이 들어왔고 얘가 2의 1제곱을 나타낸다 그 얘기죠. 즉 2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불이 꺼졌죠. 이제 10을 뜻하게 된다 그 얘기라고요. 이진법으로. 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얘를 3으로 이렇게 옮겨 놓게 되면 역시 R3가 여자되면서 R3 여기 하나 있고요. R3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 달라붙고 얘 달라붙으면서 이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오호 지금 L0와 L1 즉 2의 0제곱과 2의 1제곱에 해당되는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즉 3을 나타내는 이진법이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얘가 4로 이렇게 가게 되면 R4가 여자가 됐죠. 어디를 봐도 없고 여기 있네요.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요거죠. R4가 있어서 얘가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지금 L2에 불이 들어오죠. 이건 2의 2제곱을 뜻한다. 그래서 여기에 1 들어오고요. 나머지 불이 안 들어왔죠. 즉 이렇게 되면서 4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진법으로 이렇게 눈으로 표시되도록 바꿔주었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가 아쉬운 게 얘를 좀 이쪽으로 넘기고 이 순서를 바꿨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해는 가시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5로 가봅니다. 얘가 5로 이렇게 가면 R5가 여자가 되죠. 그럼 R5 여기 있고요. 여기 없고 여기 있네요. 요거 R5가 요쪽인데 지금 제가 그림을 잘못했네. 아무튼 여기가 붙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서 아무튼 여기도 여자가 되고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도 지금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R5에 해당되는 값이 붙게 되면서 그러면 2의 0제곱과 2의 2제곱 2의 0제곱과 2의 2제곱짜리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101 아 그렇죠. 아까 5를 이진법으로 바꾸면 102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였죠. 또 여기 이제 6으로 가면 R6가 여자 되고요. R6가 여기 요거였죠. 얘 달라붙고 여기도 여기 달라붙고 그리고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두 개. 그러면 여기 2의 1제곱짜리와 2의 2제곱짜리가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니까 이건 뭐 0 필요 없으니까요. 6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110으로 이진법으로는 110으로 표현함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7로 가면 R7이 여자입니다. 여기 R7 달라붙고요. 여기도 R7 달라붙고 여기도 R7이 달라붙고 세 개가 다 달라붙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0제곱, 1제곱, 2제곱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진법으로는 7이라고 하는 값이 111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됐죠. 111입니다. 이진법으로는. 그리고 얘를 8에다가 갖다가 놓고, 그쵸? 얘가 여자가 된 걸 보니까 어디에도 없고 여기에 있죠. 여기에 달라붙어서, 즉 2의 세제곱자리에만 1이 들어오고요. 나머지 000 이렇게 된 것이 8이라고 하는 십진법 숫자를 이렇게 바꿔준 거죠. 이해 가시죠? 자, 9로 딱 당겨보면 역시 R9에 얘가 여자가 되고요. 여기 R9 하나 있고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얘 달라붙게 되면서 지금 2의 0제곱자리와 2의 세제곱자리를 의미하는 여기와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불이 안 들어온, 즉 9라고 하는 십진법 수를 이진법으로는 이렇게 1빵빵1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요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전자식 계정기를 이용한 거고요. 이제 이것은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이것을 회로를 한번 구성해 봤는데 굉장히 막 복잡해 보이죠.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이런 빈 부분이 있는데 우선 결론부터 우리가 다뤄보게 되면 빈 부분에 뭘 채워야 될 것인지 아주 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데서 저항 하나를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 여기에 부하를 이렇게 하나, 즉 부하 등을 하나 이렇게 두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두었고요.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선을 빼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연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램프에 불이 들어올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5V짜리 5V를 여기다 인가를 했을 때 그냥 여기에서만, 왜냐하면 이건 사실상 요 두의 단락이기 때문에 여기로 다 이어져 버려서 이 둘에는 전위차가 존재하지 않죠. 즉 얘에서만 이제 그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요. 여기에서는 램프 이것도 부하니까 저항 성분이 있어서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고 이 단락된 상태 여기로만 흐르니까 얘가 불이 안 들어오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 선이 즉 없다라고 보면 그때는 여기에 불이 들어오겠죠. 램프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전압을 가했고요. 여기도 지금 이것이 사실상 같은 전위를 갖고 있는, 그렇죠? 어떤 접지된 부분 0V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전압을 일단 가했을 때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역시 1에서부터 9까지의 지금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1에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두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쪽으로 전원 공급이 즉 이루어진 거죠. 여기가 전압이 되고 여기가 대지니까요. 이렇게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여기에서 잘 보시면 지금 폐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다이오드는 이쪽에서 지금 플러스 공급이 되면 이게 순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얘를 통해서 지금 이쪽으로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지금 이쪽으로, 그쵸? 전류가 다 흘러버리죠. 근데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결합되어 있는 이쪽을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 L0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저항이 있고 이거는 사실상 여기 단락 상태가 된 거죠. 이거는 그냥 선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다 전류가 흘러버리죠. 뭐하러 여기 저항이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전류가 다 흐르지, 이쪽 이 램프에 뭐하러 전류가 흘려서 이렇게 갑니까? 여기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 쪽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 흘러버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연결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여기도 여기 두 번째도 이쪽으로 다 흘러서 당연히 이쪽에 불이 안 들어오고요. 여기도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흘러버려서 당연히 이쪽으로 불 안 들어오고,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자, 또 봅시다. 얘가 1로 이렇게 가봅니다. 1로 가보면 지금 이렇게 역시 폐회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쪽 순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L1은 불이 안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이거에 걸려있는 이 부분에는 L2에도 불이 안 들어오고요. 이거에 걸려있는 부분에는 L3도 불이 안 들어오고, 다만 지금 여기 1에 연결되어 있는 이쪽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이쪽을 통해서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폐회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서 L1에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계속 가보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자, 2로 얘가 갑니다. 2로 가게 되면
일단 여기를 통해서는 전류가 싹 흘러버려서 이쪽은 불이 안 들어와야죠.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이쪽은 연결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으로 통해서 불이 들어오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얘를 통해서 샥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오고, 여기도 이쪽으로 나가니까 이쪽에도 L3에도 불이 안 들어오죠. 오호. 자, 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는 불이 안 들어와야죠. 그리고 여기 다이오드가 없는 쪽에서는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호, 뭔가 규칙성 보이나요? 자, 여기 4로 가게 되면 요 세 개는 있고 여기에만 없죠. 그러면 여기에만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없는 쪽에만 얘가 불이 들어오고, 있는 쪽에 해당되는 램프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 보입니까? 자, 5로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얘가 있는 쪽에는 당연히 샥 빠져나가니까 불이, 즉 L1과 L3는 이제 5로 가게 되면 안 들어오고, 다이오드가 없는 데에서는 불이 들어오고. 자, 예측해 봅시다. 얘를 6으로 보내면 이 다이오드가 있는 L0와 L3엔 불이 안 들어오고, 없는 쪽에서는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호. 자, 그 다음 얘가 7로 가게 되면 이쪽에만 다이오드가 있으니까 여기에만 램프에 소등이 되고요. 나머지 없는 쪽에 이 세 개가 점등이 되죠. 또 얘를 스위치를 8로 두게 되면 없는 쪽 얘만 불이 들어오고요. 다이오드가 있는 쪽은 불이 안 들어오고. 보이시죠? 요거가 지금 그러면 이제 9로 연결하면 여기엔 불이 안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러네요. 여기에 안 들어오고 다이오드가 없는 그 선에서만 해당되는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회로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진법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 자, 0부터 가봅니다. 0부터 한번 자, 0부터 이렇게 한번 가보면요, 우리가 0을 이진법으로는 우리 이 4개의 값을 0000이라고 해야죠. 이 순서를 여기서부터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하겠습니다. 즉 0일 때 모두가 불이 안 들어오려면, 즉 다이오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1로 갑니다. 2를 우리가 이진법으로 바꾸면 0001이 되는 거죠. 즉 2의 0제곱에 해당되는 것만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에만 다이오드가 없고 불이 안 들어와야 되는 쪽에 다이오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얘가 2로 가보면 2는 0010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0101을 의미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전자 회로, 이 회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만 해서도 여기에 어떤 다이오드가 올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3 예측해 봅시다. 3은 0010이죠. 0011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로 0011이니까 불이 들어오는 쪽이 여기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쪽이 그래서 없다는 거죠. 거기가 없고. 그 다음에 4를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0100이죠.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 하나가 0이고 없는 쪽이 1이고 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 뭡니까? 5는 0101이죠. 그러니까 0101 이렇게 보면 다이오드가 들어가는 데가 어딘가 알 수 있어요. 6은 0110이죠. 그러니까 0110. 그 다음에 7은 0111이죠. 그러니까 0111. 다이오드에 해당되는 곳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은 1000. 그러니까 1000. 오, 다이오드가 있는 쪽이 0. 그 다음에 9는 1001. 그래서 1001. 이렇게 하면 요거 굳이 우리가 전자회로 이론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다이오드가 어디가 들어갈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어디에 다이오드가 와야 되는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빈 곳에다가 다이오드를 그려라 그러면, 자, 여기 0부터 갑니다. 0은 0000. 다시 갑니다. 1은 0010. 0001이죠. 그리고 2는 0010, 3은 0011, 4는 0100, 그 다음에 5는 0101이죠. 6은 이렇게, 7은 이렇게, 8은 요거, 9는 요거니까요. 그 순서대로
자, 1부터 갑니다. 0부터 갑니다. 0은 0000이니까 여기다 이제 다이오드를 그려야죠. 0에 해당되는 곳에 다이오드가 있으니까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은 00 1은 요거죠. 1은 0001이니까요. 00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야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그려주게 되면 0001 여기는 비워야죠. 그 다음에 2는 0010 0010이니까 여기 들어가야죠. 다이오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0010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4죠. 3은 0011 0011 이건 채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는 01 00이니까 여기 다이오드를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자 5는 0101 5는 이제 여기죠. 자 5가 어디 있습니까? 5가 여기 맞죠? 0101이죠. 그러니까 0 그려야 됩니다. 0 이제 자 이 문제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1 그 다음에 여기가 5, 6, 7, 8이니까 6은 0110 6은 0110 여긴 채울 거 없네요. 그 다음에 7은 0111 0111 여기도 채울 거 없고요. 8은 1000 됐고요. 9는 1001이니까 여기 하나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이론을 하지 않고도 이게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2의 0자리 2의 1제곱, 2제곱, 세제곱 이 자리만 찾아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 얘를 쉽게 메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15번 어떤 송전선의 4단자 정수값이 주어져 있고요. 무부하 시에 송전단에 154kV를 인가했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뭐 수전단 전압, 송전단 전압 이런 걸 구하는데요. 먼저 4단자 정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송전단 쪽, 보내는 쪽이죠. 보내는 쪽의 전압 전류, 받는 쪽 전압 전류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낸 거죠.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해서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뜻하는 이 E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대지전압, 우리가 성간전압을 V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때 대지전압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상전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기 154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주어진 요것은 성간전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전압을 일단 쓴다는 거, 대지전압, 상전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루트 3으로 나눈 값을 써주시면 되고요. 즉 이 행렬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데 이 행렬은 우리가 요 행과 열 이렇게 먼저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것은 A와 ER, B와 IR의 더하기로 표현하죠. A의 ER, B의 IR. 그 다음에 여기 IS 송전단 전류는 CD와 요거를 곱하는 거죠. 이번엔 얘와 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CER과 DIR 이렇게 우리가 이 행렬식을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부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부하면 받는 쪽에서 이렇게 부하가 없으면 여기 전류 흐릅니까? 그러니까 수전단 전류 자체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일단 이 문제에서는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부하 상태이므로 여기 IR이 0이 됩니까? 그때 이 전압의 관계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AER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진 건 이 성간전압이 주어졌으니까 얘를 성간전압에 관한 식으로 만들려면 루트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루트 3 여기에도 루트 3을 곱해서 이 식을 만들고 그렇다면 이것을 송전단 전압인 VS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 루트 3에 여기 이 부분 ER은 수전단 성간전압인 VR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때 4단자 정수 A값 0.9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전단 전압 얘를 구한다는 얘기는 A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VR은 VS를 A로 나눠주니까 154를 0.9로 나누어서 171.11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우리가 계산할 때 뭐 이 부분 생략을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해줘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할 때 이 수전단 전압은 송전단 전압을 4단자 정수 A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만 간략히 해줘도 괜찮죠. 근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만 아무튼 여러분들 써주시면 괜찮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송전단 전류를 한번 구해봅니다. 자, 역시 아까 그 행렬식을 이용해서 일단 얘를 이렇게 ES는 얘랑 곱한 거죠. 그래서 AER, BIR의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IS 이것은 얘랑 곱하는 거죠. CER과 DIR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송전단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송전단 전류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식은 필요가 없게 되고 거기에 무부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니까 이 부분은 0이 되면서 결국 IS는 CER 요것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송전단 전류 IS C 값은 주어졌죠? 요 값 주어졌고 그때 얘는 수전단 대지전압이니까 아까 우리 1번에서 수전단 전압 구했었죠. 171.11 여기 수전단 성간전압으로 171.11이니까 여기에서는 이 171.11을 대지전압 루트 3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C값 0.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 수전단 전압이었던 171.11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고요. 역시 킬로니까 이렇게 붙여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51.37A가 답이 되겠네요. 51.37. 세 번째, 수전단 전압을 140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전단 전압에 공급해 주어야 될 무효 전력은 얼마냐 물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효 전력을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무효 전력 그래서 3상이고요. 루트 3 뭐 전력 VI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전단에 공급해 줘야 될 무효 전력 그래서 여기에서는 루트 3 VR, IR 당연히 지금 수전단에서 우리가 공급해 주어야 될 무효 전력이니까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류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수전단 전압은 아까 구했습니다. 요건 아까 우리 구했었죠. 그럼 여기에서는 IR만 구하면 되는데 역시 이 4단자 정수 요 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요거는 지금 보내는 쪽 아까 154의 대지전압이니까 154 루트 3으로 나눈 값 킬로니까 10의 세제곱 적었고요. 그 다음에 IS 적었고 여기에 있는 A, B, C, D를 A, B, C, D로 해서 A, B, C, D로 해서 이렇게 행렬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는 받는 쪽 그렇죠? 수전단 전압이 됐죠. 그래서 수전단 전압 140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140을 얘는 대지니까 루트 3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하고요. 그때의 수전단 전류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면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이용해 보자 그 얘기죠. 즉 얘를 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행렬식에 의해서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요. 요거 아는 값이기 때문에 얘를 구한다는 건 행렬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요 식이 오게 되고 우측에 우변의 식은 0.9에 이 부분을 곱하는 거죠. 0.9에 루트 3분의 140 곱하기 10의 세제곱 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얘하고는 얘를 곱해야죠. J의 70.7에 IR J의 70.7에 IR을 곱해서 더한 값 이 식을 이용하면 당연히 여기 IR 여기 미지수 하나니까 이건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 이거 왼쪽으로 이항시키고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항시키고 이걸로 나눠주니까 이 식으로부터 IR을 구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이 값이 나오네요. IR-J에 228.65 즉 이거 보니까 지상전류를 흘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삼상 무효 전력인 요거 수전단 전압 아까 우리 140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압을 여기에 대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식에 의해서 방금 구했던 228.65 대입해서 구해주면
바로 무효 전력 값을 얻어내게 된 거죠. 16번 방폭 구조의 종류 4가지.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앞에 글자 따서 이거 외우자고 그랬죠? 내압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안전 증 방폭 구조, 본질 안전, 특수. 그래서 내유, 아반, 본특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내유, 아반, 본특. 그래서 기호도 도페이즈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래서 내유, 아반, 본특.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4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죠. 17번 송전단 전압이 3300인 변전소로부터 5.8km 떨어진 곳까지 지중으로 역률 0.9에 500kW의 삼상 동력 부하에 대해서 지중 송전선을 설치해서 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 케이블 허용 전류 또는 안전 전류 범위 내에서 전압 강화율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아래의 표에서 알맞은 심선의 굵기를 선정하시오. 즉 굵기를 선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2가지 조건을 써야 되겠네요. 허용 전류 범위 내에서 전압 강화율 10%를 초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허용 전류 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단면적을 지금 선정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사용해야 될 공식부터 한번 살펴보면, 먼저 전압 강화부터 한번 살펴보면, 전압 강화는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루트 3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또는 얘는 수전단 전압분의 유효 전력 있죠. 거기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것도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압 강화율은 전압 강화를 다시 한번 수전단 전압으로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이죠. 이게 전압 강화인데 이걸 한 번 더 VR로 지금 나눈 거니까 여기는 VR의 제곱 또는 V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한 번 더 V로 나눈 거니까. 그리고 저항은 고유 저항의 단면적 분의 길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저항을 통해서 단면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서는 전압 강화와 이 전압 강화와 저항을 이용해서 단면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여기 보시면 전압 강화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 그러면 여기를 비율로 사용합시다. 뭐 비율이나 퍼센트는 뭐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요. 즉 이것분의 요거 하면 비율로는 이제 0.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제 수전단 전압은 요 식을 한번 변형을 한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곱해지면 에플런 VR 이것이 VS 마이너스 VR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역시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공통인수 VR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VR로 묶어내면 엡실론 플러스 1이 VS가 되니까 요거를 이제 분모로 내려보내면 이 식이 얻어지게 되겠죠. 자, 이 식에 의해서 일단 수전단 전압 구해보면, 자, 3300이라고 그랬죠. 송전단 전압이 3300, 그리고 이 값이 0.1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3000이니까 수전단 전압 3000에 송전단 전압 3300이니까 전압 강화 알 수 있겠죠. 전압 강화는 얘에서 얘를 뺀 30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전류 값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류에 관한 식, 우리가 3상에서 전력을 루트 3v 코사인 세타로 나눠야 그때의 전류 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500kW니까 500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 다음에 V가 지금 여기 3000V라고 그랬죠. 3000V. 왜냐하면 이건 부하 전류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수전단 전압을 여기다 써야 됩니다.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3000이 되고요. 역률이 0.9라고 했죠. 0.9 대입해서 보면 일단 106.92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 전류로 보자면 여기 100을 초과한
즉 이 부분에서는 안 되겠죠. 이 이상의 것을 일단 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전압 강화를 이용한, 그렇죠? 전압 강화율 10% 그것을 이용한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 전압 강화, 아까 우리 송전단 전압 3300에 수전단 전압 3000 구했죠. 그리고 그때의 전압 강화 공식 루트 3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리액턴스 값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거를 고려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빼고, 즉 이 부분이 이제 0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부분 얼마입니까? 지금 전압 강화가 300이었죠. 300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r 값을 한번 구해보면 루트 3i 코사인 세타로 여기 분모로 내려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i는 지금 주어진 대로 106.92 그리고 역률 0.9 이렇게 계산해 보면 1.85옴이 나오고, 즉 이것으로부터 이제 단면적, 그렇죠? r은 고요 저항의 단면적분의 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둘이 자리 바꾸면 되죠. 단면적은 즉 로우의 r분의 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고요 저항은 지금 55분의 1이죠. 경동선 고요 저항 55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값 여기가 1.8이 와야죠. 여기 1.8이 오고, 그때의 길이가 지금 5.8km니까 5,800을 대입해야죠. 이걸 계산해 보면 이제 58.59 스퀘어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역시 이거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봤더니 아까 우리 허용 전류에 의해서는 이거보다는 커야 되고 58.59보다는 역시 커야 되니까, 역시 이 조건 이상이면 되니까 결국 60 제곱밀리미터 60 스퀘어를 선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전압 강화에 의한 저항을 구해서 그때의 단면적도 계산해야 되고요. 왜? 전압 강화율 요 값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허용 전류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여기 부하 전류 값을 계산해서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106.92보다는 커야 되니까 요거보다는 커야 되죠. 그리고 58.59보다는 역시 커야 되니까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60제곱밀리미터를 선정해 주면 되겠죠. 60제곱밀리미터 선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한류저항기의 설치 목적을 두 가지만 쓰시오 그랬네요. 자, 한류저항기는 여기 보시면 지금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LR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바로 한류저항기입니다. Current Limiting Resistor 전류를 제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GPT 후단에 이건 영상전압기죠.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전기를 동작하는 데 필요한 지락전류의 유효분을 저항을 통해서 이 유효분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GPT에서의 3고조파도 억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류란 말 자체에 전류의 흐름을 제한해서 과전류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죠. 또 이것은 사실 역방향 고장 전류를 감지, 차단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의 중성점 이동 등의 그런 이상 현상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는 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64번 지락 보호 계전기, 67번 지락 방향 계전기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한류 저항기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